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건강관리라는 이름 아래 널리 퍼진 말이 하나 있지요. 바로 저녁은 배가 70%만 차게 먹으라는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요. 특히 50살, 55을 넘긴 분들은 이 말을 마치 절대적인 원칙처럼 여깁니다. 배가 꼬르륵 울려도 이를 악물고 참고는 하죠. 이게 곧 건강을 챙기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임상에서 직접 수없이 본 결과, 그 결과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중병 악성 질환,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병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식의 잘못된 건강 상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저녁은 70%만 먹으며 10년을 지켜온 결과 몸은 점점 냉해지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으며 결국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큰 병이 자리 잡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쪽 면만 알고 전체를 모른 채 건강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김 선생님 말씀은 마음껏 먹고 무리하라는 뜻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55 이후부터는 몸속 기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땐 양기가 왕성해서 해가 머리 위에 떠 있는 한 무엇을 먹어도 얼마나 먹어도 소화가 되었지요. 심지어 돌덩이를 먹어도 괜찮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55이 넘으면 상황은 다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해가 산 너머로 기우는 때입니다. 몸의 양기는 점점 안으로 스며들고 소화력과 대사력은 20살 청년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직도 저녁은 7분만 먹으면 된다는 숫자 하나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진짜 한의학은 숫자나 칼로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운을 보고 정신의 흐름을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설령 저녁을 한 입만 먹는다 해도 몸속의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결국 응어리진 음식, 즉 한의학에서 말하는 종양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한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환갑을 넘긴 분이었고 인품도 훌륭하고 가정 형편도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며 저녁 식사만큼은 하루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켜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7분 정도만 드시고 그것도 유기농 닭가슴살에 신선한 채소만 곁들인 생채소 샐러드를 드셨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분의 얼굴빛은 누렇다 못해 푸르스름했는데 단순히 멍든 푸름이 아니라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죽은 기운 같았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보니 위 안에 혹이 여러 개 생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위절제 수술까지 권했죠. 깜짝 놀란 그는 저를 찾아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저녁에 밥은 안 드시고 차가운 생채소만 드십니까?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먹어야 항산화 작용도 크고 비타민도 풍부하다고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람의 위는 단순히 음식을 담는 자루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솥처럼 밑에서 불이 반드시 지펴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 불이 바로 우리 몸의 신양, 즉 생명 에너지의 근본인 명문지화입니다. 55이 넘으면 그 불은 원래부터 약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땔감을 넣어 불을 지피기는커녕
차가운 얼음물 한 바가지를 들이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저녁에 먹는 차가운 생채소 샐러드입니다. 겉으로는 7분 식사라며 절제된 건강식을 먹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윗속의 불을 단숨에 꺼뜨리는 셈입니다. 불이 꺼지면 솥 안의 음식은 익지 못하고 그대로 썩기 시작합니다. 그 썩은 음식은 가스와 독소를 만들며 몸속에서는 그것이 혈로와 기운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오히려 담음과 어혈로 변하여 곳곳을 막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응체된 음식, 즉 영식입니다. 그래서 55 이후 저녁 식사는 단순히 적게 먹는다는 2글자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원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6가지는 생명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며 살아있는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토대입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해가 지기 전에 먹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저녁을 굶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맞추라는 뜻이다. 해가 산 너머로 내려가면 자연의 양기는 땅속으로 잠기고 사람의 기운 역시 안으로 모여 장부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때 비위의 힘은 하루 중 가장 약해진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낮에는 정신없이 바빠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대충 때우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7시, 8시, 심지어 9시가 넘어서야 상을 가득 차리고 고기와 술을 들이킨다. 이 행동은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다. 55이 넘으면 저녁 시간은 반드시 앞당겨야 하며 해가 완전히 지기 전인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아직 남아있는 따뜻한 기운이 있어 몸이 그 힘을 빌려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8시, 9시가 지나 식사를 하면 이미 음기가 가장 무거운 시간대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먹는 한 숟갈 한 숟갈은 모두 자신의 저장된 기운을 끌어다 써야만 소화가 된다. 이것이 바로 몸을 앞당겨 소모하는 행위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고 눈밑이 무거워지는데 이는 비위의 기운이 약해져 운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신호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오후 4시에 커피를 마셨는데 6시에 어떻게 밥을 먹느냐거나 아직 회사에 있는데 식사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있었던 진료 사례 하나를 들려준다. 약 5년 전 서울 강남에서 사업을 하던 매우 부유한 남성이 내 진료실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늘 경호원을 대동하던 인물이었다. 처음 마주했을 때 나는 속으로 놀랐다. 얼굴빛이 수처럼 검은데 그 속에서 기름기 도는 광택이 비쳤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검은 기운이 신과 연결된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의 색은 생명력이 무너졌을 때 드러나는 장부의 붕괴 신호였다. 그는 58살이었다. 식습관을 묻자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최고의 영양사를 두고 있으며 매일 저녁 해외에서 공수한 해산물 고급 랍스터와 생선을 먹고 거래 때문에 밤 9시, 10시에 식사를 시작해 자정까지 이어간다고 했다. 기름진 음식은 먹지 않는데 왜 간도 나빠지고 신장도 망가졌냐고 물었다. 나는 창밖으로 저무는 해를 가리키며 말했다. 돈으로 최고의 식재료는 살 수 있어도 두 번째, 태양은 살 수 없다고. 사람의 몸은 옛 해시계처럼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며 밤 9시부터 11시는 몸속 순환이 바뀌는 시간이고 11시부터 1시는 담이 1시부터 3시는 간이 스스로를 정비하고 독소를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에 위에 술과 해산물을 밀어넣고 있었다. 몸의 에너지는 원래 간으로 모여 정화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위로 지원을 보내야 하니 정작 정화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집에 불이 나 소방관이 불을 끄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에 수도가 새니 그걸 먼저 고치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결국 불은 커지고 독소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런 생활이 쌓이면 장부는 매일 밤 쉬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채 굳어지며 병이 생긴다. 그 남성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만약 10년만 일찍 이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밤 9시 식사를 위해 그렇게까지 일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55 이후에는 아무리 바빠도 오후 6시 전에 먼저 한 끼를 먹어야 한다. 회의 중이라도 김밥 한 줄이나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먹어 위를 먼저 달래야 한다. 이것이 안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 시간에 먹지 않으면 위는 공회전을 시작하고 위산은 점막을 자극하며 무엇보다도 이미 많지 않은 생명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게 된다. 두 번째 원칙은 많은 분들이 가장 지키기 힘들어하지만 반드시 고쳐야 하는 부분으로 저녁 식사에서는 모든 생것과 찬 기운을 과감히 끊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 사람의 위장은 한국 사람의 밥을 먹어야 하며 특히 55을 넘긴 뒤에는 위장의 기운이 더 이상 무리한 실험을 견디지 못한다. 과일이 아무리 비싸고 영양이 풍부하다고 해도 저녁 식사 후에는 한 입도 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흔히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루 종일 고기를 먹고 체질이 뜨거운 서양인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몸은 대체로 차고 습한 쪽에 기울어 있으며 저녁 무렵에는 소화의 불길 자체가 이미 약해져 있다. 이때 사과 한 조각 수박 한 입을 더하는 것은 겨울 난로 위에 찬물을 들이붓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과일은 차고 습한 성질을 지니고 있고 밤에 먹은 과일의 찬 기운은 아랫배로 모여들어 만져보면 배꼽 아래가 차갑게 느껴지게 된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몸속에 정체가 생기고 여성에게는 혹이 자라기 쉬운 토양이 되며 더 나아가 큰 병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저녁에는 반드시 따뜻하게 조리한 음식을 먹고 잘 익힌 반찬과 뜨거운 국으로 위장을 데워주어야 그것이 진짜 건강관리다. 이 지점에서 나는 요즘 유행하는 일부 영양상식과 가장 크게 부딪힌다. 병원에 가면 어떤 진료과를 가든 마지막에 듣는 말은 늘 비슷하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비타민을 보충하라는 말이다. 이 말이 20살 청년처럼 불기운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55을 넘겼거나 이미 통증과 질환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몸을 재촉하는 말이 된다. 실제로 내가 진료했던 김정희라는 60살 퇴직 여교사는 심한 관절 통증으로 손가락이 굽지 않고 무릎이 부풀어 오를 정도였다. 그녀는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긴다고 믿었고 아침마다 얼음이 든 과일 채소 주스를 마시며 장을 비우고 독소를 빼낸다고 생각했다. 저녁에는 밥을 먹지 않고 큰 그릇에 생채소를 담아 식초를 뿌려 먹으며 지중해식 식단이라 불렀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은 장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얼음강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몸이 어떤 영양을 흡수하려면 먼저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는 반드시 열이 쓰인다. 차가운 과일 주스가 아무리 많은 영양을 담고 있어도 위에 들어오는 순간 몸은 그것을 드기 위해 신장의 불기운을 끌어다 써야 한다. 이미 55이 넘어 불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아침 찬 음료를 들이키고 저녁마다 차가운 샐러드를 먹는 것은 스스로 생명의 연료를 태워 없애는 일이다. 그렇게 데워지지 못한 찬 기운은 사라지지 않고 관절로 흘러가면 관절염이 되고 아랫배로 모이면 혹이 되며 피부로 가면 습진과 가려움으로 나타난다. 나는 그녀에게 집에 있는 과일과 착즙기를 모두 치우라고 했다. 대신 아침에는 생강과 대추를 넣은 따뜻한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푹 익힌 찜이나 탕을 먹으며
후추나 산초 같은 따뜻한 향신료를 조금 더하라고 조언했다. 석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주먹을 쥘 수 있었고 무릎에 부기도 가라앉았으며 창백하던 얼굴빛이 혈색으로 돌아와 있었다. 과일을 끊었더니 오히려 몸이 살아났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놀라지만 이것은 과일이 나빠서가 아니라 55 이후에는 몸의 균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모든 선택이 몸속의 불기운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꼭 채소를 먹고 싶다면 반드시 푹 익혀서 부드럽게 먹어야 한다. 비타민이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분들에게 나는 묻고 싶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양소 하나와 몸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불씨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말이다. 불을 거친 음식에는 따뜻한 기운이 깃들고 그 기운이 몸의 순환을 돕는다. 반대로 차갑고 날것인 음식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더 많은 원기를 요구하게 된다. 세 번째 원칙은 많은 사람들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일 수 있다. 저녁 식사에는 고기보다 따뜻한 흰쌀밥을 중심으로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요즘 당뇨병 전문가들이나 다이어트 전문가들은 밥이 당연히 먹지 말라고 말하지만 이런 주장은 중장년층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흰쌀밥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순하고 온화한 기운을 담은 음식이다. 쌀은 씨앗이며 그 안에는 생명의 기운이 농축되어 있다. 55 이후 기혈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정제된 곡물을 통한 기운, 보충이 필수인데 이때 고기만 먹고 밥을 피하는 것은 방향이 완전히 어긋난 것이다. 고기는 분명 보충의 기능은 있으나 매우 무겁고 소화가 오래 걸린다. 특히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위 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채 4시간 이상 머무르는데 오후 6시에 식사하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위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게 된다. 사람의 정신은 간으로 돌아가 회복되어야 하는 시간에 위장만 계속 일을 하게 되니 결국 꿈을 꾸고 자주 깨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반면 따뜻하게 지은 밥 한 공기나 푹 끓인 죽은 20분이면 정미로운 물질로 전환되어 몸에 스며든다. 이것이 바로 몸속의 진액이 된다. 진액이 충분해야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피부에 윤기가 돌며 전신에 생기가 생긴다. 반대로 밥을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이들의 얼굴을 보면 윤기도 없고 늘 마른 빛이다. 요즘은 저탄고지 혹은 생식 위주 식사라는 유행이 퍼지고 있는데 많은 중장년층이 체중을 줄이거나 혈당을 낮추기 위해 밥을 끊고 고기 기름 견과류만 먹는 식으로 식단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나는 임상에서 이 방식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신장 기능이 망가진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다. 황제내경. 애는 오곡은 양육 오관은 보조, 오축은 도움. 오체는 채움이라 하여 곡식을 가장 으뜸으로 두었다. 밥조밀과 같은 곡물은 봄에 발아하고 여름에 자라며 가을에 결실하는 식물로 하늘과 땅의 기운을 가장 온전하게 품고 있다. 쌀 한 토를 먹는다는 것은 곧 우주의 기운을 흡수하는 것이다. 반면 고기는 혈육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명 보이게 힘은 있지만 탁한 기운을 함께 지닌다. 지나치게 먹게 되면 체내에 찌꺼기가 쌓이고 한의학에서는 이를 탁기라 부른다. 55 이후의 비위는 이미 예전 같지 않다. 예를 들어 나에게 진료를 받으러 온 70살의 당뇨병 환자는 밥을 끊으면 혈당이 떨어진다는 민간요법을 따르다가 반년 만에 뼈만 남고 몸은 쇠약해졌으며 나중에는 심각한 케톤산증까지 겪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즉시 밥을 다시 먹게 하되 잘 씹어 물처럼 만든 다음 삼키고 한약을 병행하여 진액을 보충하도록 했다. 그 결과 그는 다시 혈색을 되찾았고 체중도 회복되었으며 놀랍게도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다. 밥은 담백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단맛은 비위에 직접 작용한다.
비위가 튼튼해야 혈당을 근육으로 보내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혈관에 쌓여 문제를 일으킨다. 밥을 끊으면 비위는 영양을 받지 못하고 쇠약해지며 혈당이 조절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또한 고기를 저녁에 많이 먹는 습관은 식복이라는 위험을 불러온다. 식복이란 원래 회복 중이던 몸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으로, 특히 고기 섭취 후 병이 도로 심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55이 넘은 분들은 대부분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저녁에 기름지고 무거운 고기를 먹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심장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정 무렵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55 이후의 식사는 저녁이 아니라 점심에 무게를 두고, 저녁에는 차라리 신선죽이라 불릴 만큼 부드럽고 따뜻한 밥이나 죽을 권한다. 조죽, 백미죽 모두 좋으며 윗부분에 뜬 미끈한 미즙은 인삼보다도 낫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고 음기를 자연스럽게 보충해준다. 반찬은 짠지나 데친 채소 두부처럼 소화에 부담 없는 것으로 충분하다. 저녁은 몸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지 장기를 혹사시키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기를 꼭 먹고 싶다면 해가 가장 높고 양기가 강한 정오 무렵에 먹고, 저녁은 위장과 몸 전체가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비워두는 것이 진정한 건강을 위한 지혜다. 네 번째 원칙은 어찌 보면 유치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장년에게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다. 바로 식사 시간에는 말을 삼가고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것이다. 요즘 식탁 위를 보면 어떠한가? 거의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손에 쥐고 한쪽 눈은 뉴스를 보거나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밥을 퍼넣는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는가? 한의학에서는 식사 중에 지나치게 감정이 요동치거나 생각이 많으면 비위가 상한다고 본다. 머리가 복잡하게 회전하거나 분노나 불안감으로 감정이 흔들리면 온몸의 기혈이 뇌로 몰리게 된다. 이때 비위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가 되며 음식을 받아도 그것을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즉, 먹어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예전에 진료했던 40대 후반의 강 본부장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위축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동시에 앓고 있었다. 그는 늘 약을 밥보다 더 많이 먹고도 낫지 않는다며 불평을 털어놨다. 자세히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 그의 저녁 식사 시간은 항상 화상회의 시간이었다. 아니면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거나 투자 관련 뉴스를 챙기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는 이것을 시간 효율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식사 시간에 머릿속은 전쟁터처럼 돌아가고 있었고, 간에서 올라온 기운이 비위를 억누르며 소화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장이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음식을 밀어넣으니 당연히 병은 낫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간단한 실험을 제안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단 20분이라도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TV를 끄고 오직 눈앞의 밥그릇과 마주하라고 했다. 그 밥을 한 입 넣고 30번 이상 꼭꼭 씹어보라고 했다. 밥알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 액체처럼 변해가는 그 과정을 천천히 느껴보라고 당부했다. 반달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놀라운 고백을 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허기라는 감정을 뚜렷하게 느꼈고, 식사 후에는 오랜만에 위장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으며 그토록 고생하던 속쓰림이 사라졌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이며 몸이 보내는 반응이다. 식사는 단순히 칼로리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신성한 의식이다.
음식을 대하는 자세에 경외심이 담겨야만 우리 몸도 거기에 응답한다. 만약 식사 시간에 화가 나 있거나 초조하거나 머릿속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상태로 먹는 밥은 결국 몸 안에서 엉겨붙고 담으로 변하거나 어혈이 되어 병의 씨앗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 밥을 먹을 땐 밥만 드시라. 그것이 가장 빠른 치유이고 몸이 원하는 진짜 배려다. 5번째 원칙은 바로 7분 포만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짜 배부름의 기준을 몸으로 느끼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많은 분들이 식사량을 머리로 계산하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몸의 감각이다. 55살이 넘으면 사람마다 신진대사 상태가 달라진다. 어떤 날은 몸을 많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소모해서 저녁에 충분히 먹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했기에 밥 몇 숟가락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 이처럼 7분이라는 기준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유동적인 감각이다. 무턱대고 숫자에 얽매여 밥알을 세거나 억지로 멈추는 건 오히려 몸을 해친다. 중의학은 살아있는 사람의 상태를 다루며 살아있는 몸은 그날그날의 리듬과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적당히 먹었다는 감각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병원 기계보다 더 정확한 신호는 바로 내 손과 발이다. 밥을 먹고 나서 가슴이 포근하고 속이 든든하면서도 부담이 없고 트림이 한 번 나왔다. 이때 손등을 만져보면 따뜻한 기운이 퍼져 있고 발바닥에서도 온기가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몸이 필요로 하던 딱 맞는 포만감이다. 그때가 바로 수저를 내려야 할 때다. 한 공기를 먹었든 2공기를 먹었든 상관없다. 몸이 따뜻해졌고 기운이 사지 말단까지 퍼졌다면 더 먹는 것은 과식일 뿐이다. 반대로 어떤 날은 입맛이 없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불편하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다. 그럴 땐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은 밥심이라며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말에 속지 말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몸은 쉴 때가 필요할 때 먹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내고 그건 장 안에서 무언가를 비우고 정리 중이라는 뜻이다. 이때 억지로 밥을 밀어 넣는 것은 청소 중인 방 안에 다시 짐을 쑤셔 넣는 것과 같다. 하루 이틀 굶는다고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이 몸은 노폐물을 정리하고 다시 깔끔하게 허기를 느낄 준비를 한다. 나는 진료실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다. 어떤 어르신은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 믿고 배가 꽉 찬 상태에서도 억지로 죽 한 그릇을 다 드신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속은 더부룩해지고 가스는 차오르고 변비와 불면에 시달리게 된다. 이처럼 숫자와 시간표에만 맞춰 먹는 식사는 오히려 몸을 망친다. 진짜 중요한 건 몸이 지금 원하는가를 느끼는 것이다. 전문가의 기준보다 내 손과 내 배의 감각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6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은 식사 후 100걸음 천천히 걷기다. 예로부터 밥 먹고 100보 걸으면 99까지 산다는 말이 전해지지만 문제는 이 걷는 방식에도 분명한 요령이 있다는 점이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곧장 소파에 누워 TV를 켜는 분들이 있다. 이것은 기혈이 위에 몰린 채 아래로 흐르지 못하게 만들어 몸을 무겁게 하고 위장 활동을 방해한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식사하자마자 아파트 단지를 빠르게 걷거나 땀이 날 정도로 광장에서 운동을 한다. 이 역시 잘못된 방법이다. 막 식사를 한 직후는 위장이 무거운 상태인데 그때 몸을 흔들거나 뛰면 위가 아래로 처지기 쉽다. 젊었을 땐 인대가 탄탄해 괜찮지만 55 이후에는 장기들이 중력에 약해져 조금만 흔들려도
위하수 자궁하수 방광탈이 생기기 쉽다. 또한 격한 운동은 기혈을 사지로 빼앗아 위장이 일할 에너지를 잃게 만든다. 그러면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가스, 심지어 변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걷는 것이 좋을까? 내가 추천하는 방식은 바로 도둑처럼 걷기다.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발소리 하나 없이 조심스럽고 가볍게 걷는다는 의미다. 우선 밥을 먹고 난 직후에는 바로 움직이지 말고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고른다. 그 시간 동안 기혈은 소화기관에 모여 위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게 된다. 그 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이나 마당에서 가볍게 걷는다. 중요한 것은 걷는 속도다. 가볍게 흐느적거리듯 마치 구름을 따라다니듯 천천히 걷는다. 이때 한 손은 배를 향해 순식의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지른다. 이것은 운기라고 하며 손의 따뜻함과 회전 운동이 위장과 장의 움직임을 도와준다. 왜 시계 방향으로 문지르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몸의 장기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흐름을 따라 손으로 도와주면 음식물의 이동과 기운의 순환이 더 원활해진다. 이렇게 조용히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다 보면 온몸이 은은하게 따뜻해지고 소화기관도 편안해진다. 단 절대 땀이 날 정도로 걷지 않아야 한다. 땀은 기운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행위라 노인이 과하게 흘리면 오히려 몸을 허하게 만든다. 걷는 도중 갑자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거나 방귀가 나오는 일이 있다면 그건 좋은 신호다. 몸 안에 기가 통했다는 뜻이고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 시점이 바로 오늘의 식사가 몸 안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흡수되고 찌꺼기까지 잘 정리되고 있다는 순간이다. 이때 양치와 세면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그날 밤의 수면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원칙은 결국 단 2글자로 요약됩니다. 바로 순응입니다. 나에 맞게, 계절에 맞게, 몸의 흐름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55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전환점이자 분기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괜찮고 매운 것을 마구 먹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몸이 알아서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55이 넘은 몸은 50년 이상을 달려온 자동차와 같습니다. 부품은 닳고 엔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심히 몰고 자주 점검하며 아껴 써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칼로리, 단백질 비율, 영양 데이터 같은 죽은 숫자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의 신호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졌다면 그것은 몸이 말합니다. 나 추워요. 나를 덮여줘요. 위장이 막히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말합니다. 나 지쳤어요. 가볍고 소화 잘 되는 것을 주세요. 이런 몸의 속삭임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다독이고 생명을 기르는 가장 깊은 수양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지키기만 해도 비싼 보약 없이도 내 몸 안에서 최고의 명약이 만들어집니다. 비위가 편안해지면 기운이 돌고 기혈이 풍부해지면 면역력은 자연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고혈압, 당뇨암 같은 병들도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수많은 관을 꽂은 채 이 말을 떠올리는 일이 없기를. 그때는 아무리 훌륭한 의술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과일을 뜨거운 국으로 바꾸고 TV를 끄고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생식을 끊고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공기로 바꿔보세요. 그렇게 한 달만 꾸준히 해보면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 혀의 색 눈빛이 달라진 걸 발견할 겁니다. 그게 바로 몸이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의학의 지혜요. 진짜 건강의 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댓글에 수능자연 4글자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저녁 샐러드만 고집하거나 지나치게 규칙을 신봉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달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건 저를 돕는 것이기도 하고 결국은 당신 자신의 몸을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의술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스스로 변화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변화할 수 있는 사람, 몸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위를 살피는 것은 곧 생명을 살피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삶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혹시 매일 계란 4개를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 답을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아마 예상보다 훨씬 놀라울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콜레스테롤에 대한 온갖 소문과 오해, 그리고 불안한 정보들이 넘쳐났지만 사실 계란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하고도 강력하면서도 오해받아온 음식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란 4개가 우리 몸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에너지 신진대사, 뇌 건강 시력, 심지어 호르몬 균형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놀라운 효능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보시면서 놀라운 부분이 있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계란의 놀라운 효능을 살펴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품고 있는 가장 큰 걱정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매일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애초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걱정은 허술한 근거 위에 쌓인 오랜 오해일 뿐이며 1960년대에 낡고 부정확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 현대과학에 의해 완전히 반박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근거는 매우 미약했던 것입니다. 이제 수십 년간 축적된 최신 연구들이 무엇을 밝혀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은 음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간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스스로 생산량을 줄이게 되고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 수치는 오히려 증가하며 LDL은 작고 위험한 형태가 아닌 크고 부드럽고 덜 해로운 형태로 바뀝니다. 또한 중성지방 수치 역시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계란은 심장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작고 조밀한 LDL을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콜레스테롤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정도 설명에서 이미 놀라움을 느끼셨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단백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죠.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생선살처럼 우리가 자주 먹는 단백질 음식들은 원래 생물의 근육 조직이었습니다. 즉,
움직이기 위해 존재했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구조가 단단하고 조밀해서 우리 몸이 소화하고 흡수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계란은 애초에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생명을 키우기 위한 출발점으로 설계된 완전체입니다. 단 하나의 세포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자라기 위한 모든 재료가 이미 들어있는 셈이지요. 이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계란 단백질은 자연식품 중 가장 높은 생물학적 가치를 갖습니다. 생물학적 가치란 우리가 먹은 단백질 중 실제로 몸에서 얼마만큼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지표입니다. 수치를 비교해 볼까요? 소고기 단백질은 약 75-80%, 생선은 88%, 닭고기는 79% 정도가 활용되지만 계란은 무려 100%가 완벽하게 쓰입니다. 계란은 그 안의 모든 단백질이 낭비 없이 활용됩니다. 이처럼 탁월한 효율성 덕분에 근육 회복은 물론 뼈 힘줄 인대의 강화까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호르몬 생성 효소 작용, 피부 재생 면역력 증진까지 폭넓은 생리 기능을 돕습니다. 만약 최근 들어 쉽게 피로하거나 회복이 더디고 일상생활조차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계란 단백질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영양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놀랄 부분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계란 노른자의 에너지 연료 기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단순히 단백질 식품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독특한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살코기 단백질은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이 고작 12% 수준입니다. 즉, 연료로서 비효율적인 셈이죠. 하지만 계란, 특히 노른자는 지방이 함유되어 있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란 전체의 약 65%가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고갈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더 안정적인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중력도 높아지고 혈당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시리얼이나 식빵 대신 계란으로 바꾼 분들이 1시간 후가 아니라 4시간, 6시간 동안 든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왜 계란에 의존하는지 궁금하셨다면 바로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계란 흰자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박테리아를 스스로 제거하는 항균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계란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이 깃들기 전 껍질 속에서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연이 만든 방어막처럼 계란은 태어나기도 전에 스스로를 지키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흰자 안에는 세균의 벽을 분해하는 효소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단백질, 병원균이 철분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분자, 그리고 비타민 B7인 바이오틴을 결합시켜 박테리아가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복합체까지 다양한 방어 성분이 존재합니다. 혹시 날계란을 먹으면 비타민 B가 결핍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하루에 날계란을 10개씩 마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조리 상태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열을 가하면 이 결합 단백질은 자연스럽게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즉, 계란을 익혀 먹는다면 바이오틴 결핍은 생기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계란 속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 생성 성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름은 루신. 단순한 단백질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몸이 지금부터 근육을 만들어라는 신호를 보내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전등 스위치를 켜듯 루신이 들어오면 몸속 세포는 즉시 회복과 근육 생성을 시작합니다. 놀라운 점은 계란에는 이 루신이 다른 대부분의 음식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에 30분씩 걷거나 집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시거나 혹은
40세가 넘으셨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은 줄어들고 회복은 느려지며 신진대사는 둔해집니다. 이때 계란 4개를 매일 섭취하면 몸은 꾸준히 루신의 신호를 받아들여 근육 손실을 막고 회복 속도를 높이며 기초 체력과 관절의 움직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많이 유지한 사람이 더 오래 더 강하게, 더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계란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주제로 들어갑니다. 건강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계란은 놀랍게도 3가지 핵심 영양소의 최고의 자연 공급원입니다. 바로 콜린 천연 비타민 B3 그리고 엽산입니다. 이 3가지는 우리 몸에서 한 가지 거대한 작동 시스템을 뒷받침하는데 그것이 바로 메틸화 작용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메틸화는 몸 전체를 돌보는 수리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몸의 DNA를 복구하고 해로운 물질과 호르몬을 해독하고 뇌에서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핵심 공정입니다. 그런데 이 메틸화 작용이 느리거나 효율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며 에너지가 쉽게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올라가고 간 해독 속도도 둔해집니다. 심지어 지방간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 약 40%는 유전적으로 이 메틸화 과정이 비효율적인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계란은 이 작고 섬세한 과정에 딱 맞는 원료들을 정확하게 그것도 흡수율 높은 형태로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계란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 중엔 머리가 맑아졌어요.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간 수치가 안정됐어요.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하나를 먹은 게 아니라 몸에 꼭 필요한 생체 도구 세트를 흡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눈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계란의 노란 노른자 안에는 눈을 지키는 2가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이 2 성분은 쉽게 말해 눈 속에 생기는 선글라스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은 우리 눈의 망막, 특히 빛을 감지하는 후방 조직에 축적되어 자외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청색광 그리고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손상으로부터 시세포를 보호하는 필터 역할을 해줍니다. 매일 핸드폰을 보거나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일하거나 햇빛 아래 활동을 자주 하시거나 밝은 빛에 자주 눈을 찌푸리는 분들이라면 계란을 자주 드시는 것만으로도 눈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성분들은 어두운 환경에서의 시력, 즉 야간 시력까지 선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계란을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밤에도 더 또렷하게 보인다는 변화를 실제로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변화입니다. 혹시 뇌 건강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뇌가 어떤 재료로 이루어졌는지부터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뇌는 아주 섬세한 지방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막이 날카롭고 예리하게 기능하려면 특별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 지방이 바로 인지지질입니다. 놀랍게도 계란의 노른자 속엔 이 인지지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뇌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영양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기억력을 높이고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며 집중력을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분의 균형도 잡아주고 정신을 날카롭고 맑은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입시를 앞둔 학생들, 식단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려는 어르신들 식단, 외상 이후 회복 중인 분들, 심지어 멍한 정신 상태를 자주 느끼는 분들 모두에게 계란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겁니다. 뇌에 필요한 것을 뇌에 직접 공급해주는 음식, 그것이 바로 계란입니다. 뇌는 계란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계란 속의 비타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흔한 음식처럼 보이지만 계란은 결코 흔하지 않은 영양 밀도를 자랑합니다. 먼저 비타민 K2. 이 성분은 칼슘이 뼈로 정확히 도달하도록 안내해주며 혈관에 잘못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은 레티놀, 즉 활성형 비타민 A입니다.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영양소죠. 여기에 더해 계란은 비타민 D도 제공합니다. 이 영양소는 단지 뼈 건강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몸속의 호르몬 균형과 기분 안정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란이 이렇게나 영양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계란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마트에서 자주 보게 되는 계란 라벨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G 사육, 계란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들이 좁은 철창 안에 갇혀 있어 스트레스가 많고 그에 따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지 프리 제품인데 철창은 없제니만 넓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실내 사육장에서 밀집된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은 선택이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방목 사육 파스처라이즈드 계란입니다. 닭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야외 활동을 하며 자연스러운 먹이를 섭취하게 되므로 계란의 영양 프로필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유기농 표기도 중요한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기농이라는 말은 사료가 유기농이라는 뜻이지 닭의 생활 환경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유기농 사료를 먹은 닭이라도 케이지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은 방목 사육 플러스 유기농 사료입니다. 닭의 삶의 질도 높고 사료도 안전하니 최고의 선택이죠. 하지만 혹시 프리미엄 계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계란도 대부분의 가공식품이나 아침 시리얼, 에너지바, 패스트푸드보다 훨씬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완벽한 것을 고르려다 결국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제 좋은 계란을 고르셨다면 어떻게 먹어야 그 영양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계란만 먹는 것보다 함께 곁들이는 재료와의 조화, 즉 영양궁합이 관건입니다. 첫 출발은 잎채소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잎 채소나 상추 치커리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먹으면 노른자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이 이 채소 안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무려 9배나 높여줍니다. 여기에 양파를 더해보세요. 양파의 풍부한 유황 화합물은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천연 지원군입니다. 조리할 때는 후춧가루를 꼭 뿌려주세요.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계란 노른자 안에 들어있는 유익한 색소 성분의 흡수를 획기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도 잊지 마세요.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심장과 눈 전립선 건강에 좋기로 잘 알려져 있고 익혀 먹을수록 흡수율이 더욱 올라갑니다. 스크램블처럼 익힌 계란과 함께 먹으면 흡수 시너지가 훨씬 좋아지죠. 그리고 아보카도를 곁들이면 더욱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을 함께 제공해주며 하루 에너지 지속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조리용 기름은 어떻게 할까요? 올리브유나 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불에서도 안정적으로 견디며 계란의 맛을 살리는 동시에 흡수를 도와주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이처럼 계란은 따로 떼어 생각할 음식이 아니라 다른 재료들과 어우러졌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 예산이 허락하고 몸에 특별한 반응이 없다면 하루에 계란 4개까지는 근육 뇌 호르몬, 전반적인 신진대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훌륭하고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비용 효율적인 건강 습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란의 진짜 힘을 이해하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계란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지만 여기에 우유를 더했을 때 벌어지는 변화는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뼈 호르몬 대사 균형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매일 우유를 마시면 생기는 일. 절대 놓치지 마세요.